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외환은행 김시목 부장님을 모시고 지난주에 다 못했던 대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다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외환은행에서 우리가 이 상품 중에서 외환은행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만뒀는데 외환은행이 그 자랑만 할 자신 있는 상품 또 자랑할 수 있는 상품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지난주 시간에 저희가 이제 특색 상품으로 적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경쟁력이 있는 상품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제일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그 커머셜 론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지은행들은 커머셜 론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되게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고 TD나 이런 데도 얘기 들어보면 음식점을 안 한다. 본법에서 방침을 정하면 지점에서 그걸 바꾸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직이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량이 있고요. 금리 면에서도 그 저희 커머셜 론 받아가신 고객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현지 대은행보다 오히려 더 나은 레이트로 대출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금이나 뭐 다른 레지던셜 모기지 쪽도 최근에 저희가 뭐 GIC 세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리 경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GIC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GIC라는 데가 뭐면서 자금을 어떤 경로로 받은 건지. 예. 예. 그 GIC라는 게 이제 약자인데요.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정기예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그걸 정기예금으로 표시라고 했는데 그 캐나다 은행들은 대부분 GIC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GIC는 저희 일반 고객이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 RBC 고객한테 저희 GIC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RBC 창구에는 그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가 그 GIC, 예를 들면 캐나다양 고객이 어떤 분이 1밀리언 정도 캐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세이프 하면서 이자를 좀 높게 받는 상품을 원하는데 그 캐나다 예금 보험 룰에 따르면 은행당 10만 불까지밖에 그 보상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은 이제 여러 은행에 분산을 하려는 그 요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경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돼서 그 RBC의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만약 그런 고객이 오게 되면 RBC도 10만 불 하지만 외환은행도 10만 불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아, 예. 그게 작년에 상당히 성과가 있어가지고 판매액이 9천만 불이 넘었습니다. 어휴, 대단하네요. 다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GIC라는 돈은 이제 일반 은행에서 이제 한 고객이 많은 돈을 갖고 있을 때 이거 분산 투자라는 거죠. 이 은행, 저 은행에 뭐냐면 은행이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잘못되면은 내 돈에 10만 불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을 분산을 해달라. 그런 돈이 이제 외환은행에서 이제 일부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조금 좀 더 깊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은행에서 예금을 했는데 왜 10만 불밖에 책임을 안 지냐는 그 얘기를 좀 잠깐만 좀 해주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이 뭐 10만 불밖에 책임 안 진다는 의미는 이제 저희가 은행 또 뭐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이제 미국 경우는 사실 많이 있죠. 은행이 파산하거나 이제 지급 불능 사태가 났을 때 그 캐나다 정부 기관의 CDIC라는 데가 있습니다. 캐나다 디파짓 인슈런스 코퍼레이션이 대신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자한테 돈을 내드리는데 그 한도가 1인당 10만 불이라는 거죠. 1인당 한 은행에 10만 불. 근데 그 대상은 캐네디안 달러 예금으로서 만기가 5년 이내인 예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US 달러 예금이라든지 뭐 다른 그 외국 통화 예금은 또 대상이 되지 않고요. 만기가 5년이 넘으면 5년 넘는 기간에는 보험이 안 되지만 그 이제 듀데이트가 다가와서 5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5년이 넘게 자기가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5년 된 후에 다시 리뉴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7년짜리 예금을 했다면 이제 2년이 지나서 남은 기간이 5년이 되면 보험이 자동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아, 다시. 네.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많이 디파짓 예금을 한 사람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은행이 망할 리는 없지만은 뭐 쉽게 얘기해서 망한다는 얘기인데 망할 리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 돈은 10만 불밖에 못 찾는다. 물론 권영철 씨나 나는 그거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그 중개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은행에는 그만큼만 놔두시고 나머지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조금 처음에 첫 부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외환은행의 그 강력한 포인트가 이제 제일 강력한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커머셜 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커머셜 론도 사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솔 비즈니스에 대한 론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포함한 그 커머셜 론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일반 은행에서 비즈니스만 가지고 돈 빌리기가 힘들죠. 거의 취급한 은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환은행은 뭐 옛날에도 이제 취급을 한 걸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그 규모는 좀 줄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만 가지고 론을 하는 거.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컨비니언스 사신다 할 때 뭐 아시는 대로 컨비니언스 자체는 그 PPSA라고 이제 동산 담보로 하긴 하지만 그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컨비니언스 잘 해오셨던 분이라든지 최근에 이민 오셨더라도 뭐 한국 내에서 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저희가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컨비니언스나 비즈니스를 사시면 뭐 많은 부분을 저희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민 경제에 많은 그 좋은 역할을 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에서는 이미 우리 교민들의 누구누구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그 비즈니스 론 같은 거는 그 크레딧만 보고도 해주시는 그런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희들 그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적에 굉장히 그 고마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이제 지금 비즈니스만 가지고 내가 론을 한다. 근데 이제 물론 담보가 많을 경우에야 뭐 관계가 없는데 담보도 별로 없고 그 좀 뭐 특별한 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동산을 잡고 하는 건데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변변치 않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그 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만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비즈니스 업력이라든지 업력. 예, 그분의 그 신용도 이제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또 하나는 뭐 개런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예, 보증인. 그래서 뭐 사유자 같은 분이 개런터를 하신다. 그럼 어느 정도는 또 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보증인이나 또 국내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사실 뭐 비즈니스만 가지고는 뭐 몇 퍼센트를 해주느냐 하는 건 그런 질문 한다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 부동산이 이제 포함이 됐을 때 이게 대개 한국 분들이 사시는 이제 특히 전에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편의점을 포함한 그 티피컬 케이스가 편의점을 포함한 건물. 그러면 이제 한국분하고 한국분에 거래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부동산 건물값 따로 또 비즈니스 굿윌 따로 해가지고 합해져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감정사를 내보내서 감정을 하면은 건물에 대한 감정만 들어오지 비즈니스 감정은 안 들어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는 사람은 100만 불이다. 근데 실지가 60만 불이 빌딩이고 40만 불이 비즈니스다. 그럼 100만 불을 가지고 나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를 달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그런 건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도 이제 분리해서 하나는 이제 60만 불 쪽은 담보가 있는 커머셜 담보 대출로 하고 이쪽 40만 불은 비즈니스 대출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셜인 경우에 기준이 론투밸류 60%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사는 경우에 60% 플러스해서 그 비즈니스 가격의 거의 한 50% 정도는 제가 이제 쭉 다른 여러 건들을 보니까 비즈니스 사시는 가격의 한 50% 정도까지는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얹어서 비즈니스로 쉽게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그 은행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이걸 론을 해주는 쪽의 자세냐? 아예 이거를 부정적으로 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자세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외국 은행하고 지금 여기 그 메이저 뱅크하고 비교를 해볼 적에 그런 그 비즈니스 론이나 할 적에는 외국 은행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주는 쪽으로 이미 자세를 잡고 들어오고 외환은행은 그걸 해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은행의 모토가 그 동포와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포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은행이 성장할 수도 없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고객이 저희한테 대출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득을 봤다 그런 경우에 또 저희 보람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고객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50% 프로파리 그러니까 부동산 60% 그건 뭐 은행에서 정해진 거니까 60%는 건 뭐 바꾸기가 힘든 거고 그렇게 따지면 100만 불짜리를 소비자가 산다고 할 때 손님이 산다고 할 때 약 55만 불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냐면 60%에다가 50%니까. 56분에 44만 불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분의 과거 업력이라든지 이제 크레딧 히스토리 같은 걸 봐서 그 이상도 가능한 거죠. 그냥 플렉서블 하다 그 말씀이시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 조직이 적기 때문에 예신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긴 합니다만 서로의 타당성이 있으면 그럼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예.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환은행 하면은 커머셜 론이나 비즈니스 론이나 이런 거는 외환은행에 뭐 덕을 많이 입는다고 그런 소문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소문은 무슨 소문이냐면 레지덴셜은 틀렸다. 비싸다. 뭐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죠, 한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GIC를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자금을 이제 조성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 픽스드 레이트 특판을 했습니다. 그때 최저 5.3%까지 했는데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저 5.7%까지 지금 특판을 하고 있는데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그 최초 1년은 또 P-0.8%까지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 뭐 다 그 캐나다 은행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뭐 별 지금 시중은행하고 결국 거의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제가 그 궁금했던 거는 예금보험이라는 걸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권영철 씨 예금보험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예금보험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10만 불. 10만 불. 그렇지만은 그거 예를 들어서 그거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10만 불. 근데 내가 돈이 100만 불 있다. 90만 불에 대한 그런 보험은 없습니까? 그런 현재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그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룰을 그렇게 정한 거라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준상 씨 90만 불 지금 갖고 계시면은. 예. 네,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아, 그럴까요? 네. 뭐 보통 저희가 만약에 그런 돈을 갖고 있다면은 10만 불 아니라 90만 불, 나머지 90만 불도 프로텍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산 예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은행. 이제 복잡한 얘기고 그렇지. 그거는 내가 한 은행에 그냥 두고 싶은데 일반 보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를 취급하는 상품이 없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RBC 고객이 RBC를 못 믿어서 이제 은행을 분산하는데 사실 RBC 예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받아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봐지죠. 아, 예. 역시 현금이기 때문에 또 어느 은행이 하나 뭐 이렇게 망한다 그러면 그걸 커버할 또 보험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은 그 외환은행에 지금 여러 개 점포망을 가지고 또 이제 많은 고객들도 모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손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무슨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꼭 물어보게 되는 게 은행은 어디 있으십니까 하는 게 뭐 99.9%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불행하게도 외환은행하고 거래하는 숫자가 상상외로 적어요. 지난주에 뭐 25%.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유치하는 방법. 한국계 은행으로. 물론 뭐 거리상으로 멀고 그런 건 할 수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외환은행에서 걸어가는 거리인데도 거기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뭘까? 또 제가 물어봅니다. 가끔. 아니, 왜 외환은행하고 거래하시지 또.
그 뭔 로얄뱅크 거래하십니까? 그러면 뭐 이유가 다양한데 뭐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은 본인의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비밀을 지키는 거, 그거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당연하죠. 은행의 제일 기본적인 그 의무로 할까? 그런 게 고객 비밀 보장입니다. 저희는 그 고객의 거래에 관한 거를 직원 동료 간의 업무적인 일이 아니면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그게 면에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예,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돈 갖다 놓으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갖다 놓으시고 예,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금을 하시고 또 거래를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멀리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오래전에 아버님을 이제 제가 여의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예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통장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뭐 사망의 경우에는 이제 유언이나 뭐 이런 데 따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뭐 예금을 오랫동안 거래를 안 하시면 그 일반적으로 은행 이제 업무를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 용량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종 거래일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은 이제 도먼트 카운트라고 해서 dormant account. 예, 거래를 안 하는 계좌 인데 넣어놨다가 또 한 2, 3년이 지나면 이제 그 잡자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 뒀다가 근데 그 극단적으로 한 10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저희 캐나다 은행법으로 캐나다 달러 예금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뱅크 오브 캐나다에 저희들이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화 예금 이런 거는 각 은행에서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은행도 비슷합니다. 대개 한 5, 6년이 지나면 캐나다 은행 예금 아닌 거는 이제 은행에서 일단은 이제 수입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처럼 어느 날 고객이 이제 옛날 그 예금 증서를 가져왔는데 본인이 안 찾았다. 그 확인이 되면 다시 이제 이자하고 같이 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은 캐나다화 예금은 10년 넘으면 뱅크 오브 캐나다가 예. 찾죠. 그 이유는 좀 그러면 찾을 수가 없는 거네. 10년 이후가. 아니죠. 뱅크 뭐 오브 캐나다에서는 또 20년간 그걸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증명만 되면 센트럴뱅크에서 살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제가 몰랐던 거는 그 캐나다 예금이 아닌 뭐 미화라든가 뭐 유로라든가 이런 돈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고 은행에 수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파짓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클로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10,000불, 20,000불. 그러면은 사는 사람도 상관을 안 하고 팔았던 사람도 상관을 안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법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우리 기관에 그걸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이제 레코라고 그러죠.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가 저도 줘야 되는데 종종 사고가 나는 게 이제 그 회사 주인이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래서 제가 그 dormant account 은행은 그런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 그런 걸 제가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그 몇 년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저희들은 1년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신문에 광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리스폰스가 있으면 다시 1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코로 그 돈을 갖다가 보내야 됩니다. 사유서와 함께.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하고는 끝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고소가 돼서 돈을 가지고 있어라. 그럴 경우에는 돈을 5년, 10년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고소라는 게 이제 바이어하고 셀러가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바이어의 경우에는 뒷밭을 달라 그리고 셀러의 경우 못 준다 해서 서로 이제 고소하는 그 얘기가 이제 막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부장님, 이왕 오셨는데, 요새 한참 많이 이제 고객들이, 옛날에는 이제 외환은행에도 없었고, 뭐 일반은행에도 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죠. 현금카드라는 게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현금카드라면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수료하고 그 프로드 사건입니다. 그 현금카드 쓰시면 이제 물건을 사실 때 뭐 편리하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컨비니언스 같은 데 설치된 ATM에서 찾으시면 보통 한 2불 50 정도. 굉장한 돈입니다. 떨어지거든요. 이제 가급적이면 자기 거래하시는 은행에 찾는 게 제일 수수료는 적게 들고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이 또 수수료 안 내시는 방법이고.
수수료도 이제 패키지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거래 빈도나 이런 데 따라서 이제 패키지를 들면 또 세이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별로 패키지 조건을 보시고 자기 거래 빈도에 맞게 패키지를 정하셔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카드 프로드는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데뷔 카드를 쓰실 때, 위조를 해가지고, 뭐 주로 범죄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용량이 2005년 데이터에 뭐 한 7만 6천 건에 한 7천만 불. 그랬으니까 최근에 제 추정으로는 매년 그게 한 10,000건에 1,000만 불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아마 한 10만 건에 뭐 1억 불 가까이 되지 않을까. 대단하네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카드 프로드를 방지하려면 제일 그 많이 일어난 데가 그 외곽의 주유소 같은 데였습니다. 주유소 예. 같은 데는 좀 그 특히 종업원들이 아마 짜고 하는 게 아니겠 싶은데 그 주유기 할 때 이제 카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암호를 또 알아내고 그래서 이제 돈을 빼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이 이제 주유소에서는 돈을 캐시를 못 찾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잡혀서 뭐 이렇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안전한 데 가서 써야 되고 카드 비밀번호 같은 거는 남이 알기 쉬운 번호를 쓰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소셜 인슈런스 넘버라든지 자기 생일이라든지 드라이브 라이센스 넘버라든지 이제 외부로 노출된 번호를 쓰시면 누군가가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셔야 되고요. 그러시고 그런 것도 이제 자기 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부주의나 과실이 없이 만약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경찰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본인이 과실이 없다 입증이 되면 은행에서 다 그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상하신다는 건 은행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그 보험은 없고요. 네, 그 보험은 은행에서 없고, 은행에서. 경비로 물어줍니다. 권영철 씨, 우리 한인분들이 하시는 그 편의점, 거기 가보면 요새는 뭐 ATM, 또 ABM,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제가 손님을 하나 봤는데, 10분을 찾는데, 수수료가 2불 50 내는 분을 봤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10불 찾으려고 2불 50 그 내는 참 그거는, 근데 그게 뭐 사실은 한 사람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적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살다가 보면 더 급할 때가 있어요. 단돈 5불도 없을 때가 있을 때는 뭐 어떡합니까? 2불 50을 주더라도 5불 10불을 찾아야지. 방금 말씀하신 경우 이제 식당에서 사실 신용카드를 안 받는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현금을 내라 하는 경우에 그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받으면 자기들이 매상에 한 3% 내지 5% 그렇죠. 커미션을 줘야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그 때문에 이제 캐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불편을 뭐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를 받아주는 게 맞겠죠, 식당에서. 예.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현금은 없었어요. 카드를 당연히 받으려니 했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 옆에 가서 그 컨비니언스에 가서 저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뭐 손님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예. 없죠. 뭐 손님도 대단하네. 보통 자기가 뭐 내는데. 아니 그 손님 이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제 잘 이제 했지만 예. 그럼 부장님 이번에는 그 송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그 한국에서 이제 여기 우리 뭐 남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먼 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송금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받게 되고. 근데 이제 대개 이제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외환은행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은 뭐 옛날에 이제 텔렉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는 요즘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서 그 전문 송신 방식이 스위프트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스위프트라는 건 이제 Society for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mission이라는 약자인데 그 은행 간에 그 전문을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서울서 송금하면 사실은 그 즉시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 전문을. 그래서 처리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 있고요. 아마 다른 은행에 비해서 다른 은행도 같은 시스템을 쓰기는 합니다만 서울과 그 캐나다의 송금 간에는 저희 캐나다 외환은행 서비스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그게 입증이 된 게 한 2년 전부터 TD뱅크하고 RBC에서 여기서 서울로 가는 그 미화 송금을 전부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우리 보고 이제 서울로 보내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걸 미국을 거쳐 서울 보냈더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고 그 송금 건수가 한 달에 한
800건 정도 와, 오, 제가 대단하네. 받아서 서울로 제가 대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로얄뱅크를 거래하니까 나는 로얄뱅크에서 송금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TD에서 하겠다.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그 편한 제도로 인해서 그 은행에서 또 외환은행에 부탁을 해가지고 외환은행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RBC는 이제 다이렉트로 가긴 합니다만 지금 RBC하고 TD가 하는데 다른 은행은 아직 저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RBC하고 TD는 달러 송금하면 일단 저희한테 와서 송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또 좀 듣기로는 그 수표 교환 그 클리어링 시스템에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오고 있다는데 그 요즘 보면은 그 뱅크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가는 그 세태에 따라서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예. 무슨 얘기인지. 그 캐나다 음교환 제도는 이제 CPA라는 캐나다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아시는 대로 캐나다는 땅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뉴펀들랜드에서 어떤 수표를 발행해서 밴쿠버에서 결제를 해야 된다면 가는데 실물이 가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6개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CPA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이미지 클리어링이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라는 건 수표 실물을 교환하지 않고 그 이미지, 그 사진을 찍은 걸 파일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은 한 1년 전부터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미국이 자율화되어 있는데 하든 안 하든 자유인데 캐나다는 이제 올 4월에 테스트해서 올 연말까지 이제 시스템이 셋업이 되면 모든 은행을 강제적으로 그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 입금하는 데는 똑같아요. 입금할 때는 자기 거래내 입금하시면 되지만 체크를 이슈하신 경우에 그동안 이제 수표 실물을 나중에 결제하고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실물을 받지 못하시고 그 이미지만 받는다는 거죠. 이미지를 이제 디스크로 받든지 뭐 인터넷에서 받든지 그런 이제 변화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 이미지를 그럼 과연 세무서나 그 코트에서 증거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PA에서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말에 그 에비던스 액트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나 CRA에서도 그 이미지를 증거로 인정해 주기로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말씀하세요. 그 체크를 많이 쓰는 회사나 개인들을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두툼한 그 캔슬된 체크를 이제 받는 일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예, 그건 그렇죠? 없어지는 대신 저기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는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예, 그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런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장단점이 많이 있죠. 이제 장점이라면 이제 은행이 그동안 아까 넓은 캐나다 대륙에서 이쪽에 저쪽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던 거를 예를 들어 6일 걸리던 거를 이미지로 보내면 그냥 순식간에 가기 때문에 세틀이 그만큼 클린하고 빨리 끝난다는 거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내고 싶다 하더라도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부도를 낼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사인한 거 아니다. 바로 판단해서 바로 부도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면은 뭘 들을 수가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이제 그동안 익숙해졌던 그런 수표 리턴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방법을 바꿔야 되고요. 또 이미지를 받다 보니까 아마 그 새로운 스토리지, 예를 들면 뭐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그 이미지로 봤을 때 내가 사인한 게 아니면 부도를 낸다는데 그 부도라는 게 결국은 스탑 페이먼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네, 만약에 이제 수표 뭐 발행해 보신 게 예를 들어 금액이나 뭐 이런 고쳐서 가끔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잔고 부족이나 그거나 이제 아주 엉뚱한 사람이 서명한 경우에는 원래 그 다음 날 부도를 내야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금액이나 이렇게 날짜를 변경한 경우는 이제 머티리얼 올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90일까지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서명 배설을 위조한 경우에는 또 부도 기한 없이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부도를 또 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부도 수표 하면은 지휘에서도 그렇지만 대개 NSF 네. 책이 제일 많이 오지요. 그렇죠? 네. 돈이 없다는 거. 그 두 번째가 이제 스탬 페이먼트인데 그 이제 부도 수표가 딱 발행이 되면 이제 보통 우리 외환은행에서 전화를 합니다. 예금주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게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우선 그렇죠. 뭐 은행을 자주 안 가는 사람은 그게 언제 저지된 또 어떤 경우에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잊어먹어요. 그런 책이 그냥 들어온 걸로 처리가 돼버리고 나중에 그런 사건도 우리 회사에서 한 번 있었는데 2만 불이 들어왔는 줄 알고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 뱅크 리컨사일을 해야 되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스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만 불이 부도가 난 걸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됐어요. 뭐 그 다음에는 벌써 사건이 다 터지고 아주 종료된 상황이 종료가 된 그런 때였었는데 그럼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은행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소비자 예금주한테? 은행은 이제 매 월말 스테이트먼트를 저희 드리기 때문에 예. 스테이트먼트 받은 때로부터 대부분 보면 그 명시된 게 한 달 이내 이의가 없으면 인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부도난 경우에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담 직원이 있어서 대부분 전화를 해드립니다. 아마 뭐 또 통화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칙적으로 부도난 경우에는 부도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은행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논 컨트롤러블이기 때문에 그 고객한테 이제 알려드리면 고객이 이제 부도 낸 사람하고 이제 협상해서 풀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아까 데비카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테이트먼트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일단 내 계좌에 천불이 빠져나가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매달 오면 그 거래 내용을 수시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습관화하면은 이제 그런 실수를 그렇죠. 좀 줄이겠다. 오늘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용카드도 어떤 데 보면 더블 오서라이제이션 돼서 금액이 이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지 않으면 그걸 다시 리턴 받기 어렵죠. 예. 어쨌든 뭐 27년간, 지난 27년간쯤 이 토론토 교민사회에서 참 많은 공헌을 한 그 단체고 또 지금도 우리 동포들한테 많은 그 편리를 주고 있는 외환은행 참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외환은행이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나누다 보니까 2주 연속에 걸쳐서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외환은행 자랑도 한마디 해주시고 또 당부의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고 이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7년간 저희 외환은행을 이용해 주시고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고객 여러분이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은행도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상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보다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캐나다 외환은행 마케팅부의 부장님으로서 오랜 세월을 하시면서 또 우리 동포들을 도와주시는 김시목 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배울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